교재 115쪽에 나와 있는 2015년도 10월 17일 날 시행했던 3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에는 글자, 그래픽, 오디오, 사진, 정지 영상, 애니메이션, 비디오, 움직이는 것들 다 함께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멀티미디어 기술들은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돼서 처리가 돼야 되고요. 이 쌍방향성의 특징을 강화하며 발전하고 있죠. 단방향성은 아니에요. 쌍방향성입니다. 비선형 콘텐츠죠. 맞죠? 비선형 콘텐츠.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앞에 봤다 뒤에 봤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계단 현상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래픽 기법을 안티 엘리어싱이라 그랬어요. 예. 기밀성을 저해하는 거 가로채기 이런 거 아까 우리 봤었죠? 똑같은 문제 같은데 해설해 보면은 가용성 저해, 기밀성 저해, 무결성 저해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작권이란 말은 뭐죠? 저작권자에 의해서 권리를 받는 거죠. 저작권자로의 권리. 다른 사람의 사진을 내가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진 찍은 사람한테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초상권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는 그 사람한테 허락을 다 받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 여기 그래픽 선생님이 이제 제 사진을 가지고 자기 그래픽 책에다가 사용할 수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제 얼굴을. 한편은 좀 조심스럽죠. 제 얼굴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건데. 근데 얼굴을 살짝 가렸어요. 촬영하는 모습을 촬영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어, 사용해도 좋습니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랬어요. 대신에 책 나오면 저도 한 권 주세요. 그랬어요. 대가는 받는 거죠. 대가는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한테 내 초상권을 내 얼굴 썼으니까 돈 주시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죠. 책 한 권 달라 그래서 책 한 권 받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뻐가지고 공원에서 놀는 어린아이들을 봐서 우리 엄마들은 가면서 사진을 찍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런 공원 같은 데 가서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사진을 찍으려 그러면 되게 두려워해요, 엄마들이. 남자가 사진 찍으면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같은 엄마들 입장에서 사진 찍으면 애가 너무 이뻐서 찍었어요 라고 하면 그쪽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블로그에 올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초상권자 그 보호자가 허락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 혼자 보는 거로 끝내야 돼요. 그거 올렸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얘가 너무 예뻐요. 근데 엄마가 가만히 있거든요. 그럼 애한테 빨리 사탕을 쥐어줘야 돼요. 그럼 사탕을 주면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무 예쁘다고 칭찬 한마디 하고 사라지면 돼요. 그러면 그 사진을 사용해도 된다? 사실은 좀 그래도 안 되겠지만 어,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있잖아요. 장날에 나오는 할머니들이 막 손도 이렇게 터가지고 두툼하니 거칠거칠한 손 그런 모습을 이마에 쭈글쭈글한 이런 모습을 사진을 찍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할머니한테 허락 받아야 돼요. 아니면 슬렁슬렁 넘어가더라도 대가는 지급을 해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사람의 이름은요 저작물이 아니에요. 내가 이정민인데 다른 사람도 이정민 있잖아요. 제 이름이 이정민이면 제 이름을 함부로 못 쓰죠. 옛날 조선시대에는 왕자가 태어나거나 왕도 왕자 중에서 왕이 되겠죠. 왕자. 그 왕자의 이름을 백성들이 이름을 못 쓴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왕자의 이름은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왕자 이름을 개동이라고 지면 그 개자 동자 쓰는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름을 못 쓰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한자를 쓴대요. 왕자들의 이름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복잡한 이름, 복잡한 한자를 써서 글자를 쓴대요. 그러면 그런 글자를 똑같이 쓰는 백성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조선시대에서 법이었대요. 음. 단체 명칭 같은 거 어떻게 돼요? 내가 삼성물산하고 이름을 줘도 돼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줘도 되겠죠. 단체 명칭은 저작물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상호명 같은 거를 저작물로는 인정을 못 받지만은 상호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등록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헌법 있죠, 헌법. 법률안 있지 않습니까? 법률은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도로에서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몇도 몇 항에 의해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허락을 못 받았잖아요, 저작권자한테. 그래서 법률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써도 돼요. 예. 고시 공고 훈령은 뭐냐면은요, 공공기관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한테 명령을 내리는 걸 훈령이라 그래요. 고시 공고도 하나의 법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도 돼요. 예.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저작권법은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요. 사람이 죽으면 7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사망한 사람 이후로부터 70년간 보호를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저작권이 어떻게 되죠? 소멸돼요. 그러면 외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베토벤이 죽은 지 70년 됐죠? 베토벤이 죽은 지 70년이 됐으니까 베토벤의 그 베토벤 교향곡 악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막 써가지고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연주한 연주곡은 연주한 단체가 지금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작권법에 걸리니까 그 연주곡을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제공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5번. 데이터 형태는 뭐가 있나요?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이거죠.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그걸 혼합한 하이브리드냐 이런 거고요. 슈퍼컴퓨터는 성능이죠.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IP 주소는 컴퓨터상에 딱 존재하는 건데요. 우리가 IP 주소 있잖아요. 도메인 이름을 받지 않아도 IP 주소만 있으면 연결이 돼요. IP 주소하고 도메인이 동일해요? 동일한 건 아니죠. 본래는 IP로 접속을 하는 건데 IP를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도메인 www.뭐뭐.co.kr을 도메인을 받아가지고 그 도메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IP가 연결이 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걸 DNS 서비스라 그랬죠. DNS. 예. 동일한 거는 아니죠. 서비스 차원에서 쓰는 거죠. 대신에 도메인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죠. 사용료를. 국제 인터넷 기구는 ICANN이라는 단체에서 국제 도메인을 다 관리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는 곳에서 관리를 합니다. 키사 안에 그 도메인을 관리하는 단체가 따로 있어요. 예약 기관 중에. 근데 그냥 상위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죠. 1번은 틀렸네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지 않고도 로그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캐시 쿠키 와이브로 들어보셨어요? 와이브로 어디서 많이 쓰죠? 무선 인터넷이죠? 무선 인터넷. 예. 우리나라의 인터넷 무선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예전에 삐삐라는 것도 무선 그렇죠? 그리고 시티폰도 무선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면 잘 안 되고 지상에 있을 땐 잘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중계 장치들이 중간중간에 다 있으니까 잘 됐죠. 와이브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삼성에서 개발한 통신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이브로 통신망을 전 세계 표준을 이제 와이브로로 세팅하면서 삼성이 이제 그런 특허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 허벌판이죠. 차를 타고 가도 사람 민간을 못 받. 그런 허벌판에도 와이브로 중계 장치를 달아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무선 통신을 하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했었고요. 베트남. 제가 기억나는 거는 베트남에서 학생이 하나 왔어요. 대학생이.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베트남에서 생활했던 학생이니까 오래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은 잘 모르고 베트남에서 태어나면서 우리말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공부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니. 빠르다 그랬더니 베트남은 안 빠르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대학도 전화선을 연결해서 인터넷을 한대요. 56K에요. 56K. 56,000 bps. 우리는 100만인데 거기는 56,000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도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우리도 예전에 전화선을 가지고 인터넷을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와이브로도 들어가고 이제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이 글로 수출이 들어가면서 베트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들어갔다. 이런 걸 제가 이제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DNS는 아까 뭐라 그랬죠? 도메인을 IP로 바꿔주는 거라 그랬어요. 도메인을 IP로 바꾸는 거. 그러다 보니까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려면 도메인 사용료는 내야 돼요. 1년에 얼마씩. 예. 홍길동은 누구나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웨어네요. 그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보니까 쉐어웨어네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상용 소프트웨어네요. 답은 첫 번째가 맞는 거죠. 10번 아래 응용 소프트웨어만 선택하여 나요. 응용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영어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줄여서 어플, 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앱. 포토샵 이거 앱이에요. 한컴, 한컴 오피스 아래 한글 이런 거. 예. 근데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이런 거는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윈도우는 PC용이고요. 리눅스는 서버용이고요. 유닉스는 대형 컴퓨터용이고요. 슈퍼나 대형 컴퓨터들. 다 운영체제인데 포토샵하고 아리안글하고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부른다. 얘가 답이 되겠네요. 11번 마이크로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는, 즉 제어와 연산 기능이 하나의 반도체에 들어간 걸 마이크로 프로세스라고 했고요. 그래서 데스크탑, 랩탑, 팜탑 하고 불렀는데 스마트폰은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팜탑이라고 보면 되겠죠. 팜탑. 자, 주기억 장치, 중앙 처리 장치. 그러면 중앙 처리 장치는 뭐뭐? 이게 CPU인데 중앙 처리 장치는 연산과 제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누산기가 있네. ALU가 연산 장치예요. ALU가. 기억은 연산 장치고요. 니은은 제어 장치가 되겠네요. 그럼 뭐 기억이 연산, 니은은 제어.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자, 컴퓨터 생활은 입력장치, 출력장치를 우리가 외우려고 하면 입력장치 종류가 뭐고 출력장치가 뭐고 이런 걸 다 외우지 마시고요. 역할을 보세요. 키보드는 입력하는 기능이고 스캐너도 입력하는 기능이고 스크린은 출력장치인데 터치라는 말이 붙어서 입력이라고 보통 불리우겠죠.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는 뭐예요? 보조기억장치는 다 입력 출력이 다 돼요. 보조기억장치는. 펌웨어는 뭐라 그랬죠? 소프트웨어인 상태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반도체로 들어가 있는 거. 이걸 펌웨어라 그랬어요. 그 펌웨어는 입력일까요? 출력일까요? 뭐라고 참 부르기가 힘드네요. 얘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잖아. 아, 업데이트 하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거기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입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음. 프린터 인쇄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래요. 글자가 이상하게 인쇄되는 경우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하고요. 결과물이 번지거나 제대로 인쇄가 안 되면 청소를 하고요. 인쇄가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케이블이 빠져 있는지 연결되는지 찾아봐야 되고요. 스플 에러가 발생하면 아까 우리 잠깐 봤었죠? 스플 에러. 자, 시머스는 뭡니까? 윈도우가 켜지기 전에 전원을 켜면 윈도우가 연결되기 전에 기기적인 점검을 하는 게 시머스입니다. 프린터는 시머스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네 번째가 틀렸어요. FTP는 자료를 파일을 보내고 받고 하는 거예요. 업로드 다운로드 거기에 있는 거 삭제할 수는 있지만 실행하는 건 아니에요. 실행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FTP는 업로드 다운로드 보내고 받고 불필요하면 삭제하고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자료를 집어넣죠. 그러면 업로드 해놨다가 필요하면 다운로드하고 불필요하면 삭제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포토스케이프를 복사해 놨어요. 그럼 얘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를 일단 다운로드를 해 와야죠. 다운로드 해 놓고 나서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거죠. FTP 상에서 실행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FTP랑 달라서 그쪽에서 실행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엑셀 같은 경우에를 내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웹상에서 실행을 해요. 그래서 실행된 상태로 내가 인터넷상에서 작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건 클라우드 개념이고요. FTP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돋보기 16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돋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도킹 모드를 실행한다 그랬어요. 렌즈를 선택하면 확대가 되는 거예요. 렌즈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이 마우스 주변이 크게 나타나요. 예. 도킹 모드는 아니고요. 윈도우하고 플러스. 자 보세요. 나타났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렌즈 모드를 하면 보세요. 제가 마우스를 대고 이렇게 크게 보이잖아요. 크게 되죠. 그렇죠? 이 돋보기에 가서 도킹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저 위에 따로 있어요. 마우스 움직이면 저 위에 따로 보입니다. 그렇죠? 요 위에 따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렌즈 모드를 하게 되면은 마우스가 있는 데만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닫으면 되고요. 렌즈 모드를 사용해야 돼요. 도킹 모드는 뭐다? 저 위에 따로 확대된 판이 따로 보인다는 얘기죠. 예. 아래 그림. 지역판에서 하드웨어 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장치 관리자입니다. 내 컴퓨터에 어떤 하드웨어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장치 관리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드디스크의 파일을 다시 정렬하는 단편화 제거 과정이래요. 이건 조각 모음이에요. 단편화, 프라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단편화를 제거한다니까 디프라그멘테이션이라 그래서 예, 우리말로는 디스크 조각 모음이고요. 영문 명칭으로는 디프라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조각 모음을 실행하면 어떤 장점이 생긴다고요? 컴퓨터 읽고 쓰기 속도가 빨라져요. 예. 자, 고급 탭에 가면 뭐가 있느냐? 보안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온 건데요. 보안은 보안 탭이 따로 있어요.
고급은 좀 특별한 기능이 들어있는 거는 고급입니다만 보안에 관련된 내용은 다 보안 탭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보안 업무를 처리합니다. 음. 컴퓨터 구성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는 저장소래요. 컴퓨터 안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는지, 예를 들면 내 컴퓨터에는 한글 2012 설치가 되어 있는지, 프린터가 어떤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내 컴퓨터는 USB 메모리가 어떤 게 꽂혀 있었는지, 현재는 뭐가 꽂혀 있는지,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USB 메모를 꽂으면 PMP 기능에서 찾아내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USB 메모를 꽂으면 새로운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게 이 컴퓨터의 레지스트리라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지스트리를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된다? 방법이 없어요. 위험해요. 21번. 정렬에 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거. 정렬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정렬입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는 거는 정렬해서 제외시켜요. 숨겨져 있는 건 그대로 둬요. 숨겨진 것도 포함돼서 정렬이 되면 숨길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똑같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왔고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것 중에 이게 반복돼서 나온 거죠. 데이터 표지 뭐. 데이터 표. 자,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설정했어요. 목록. 이제 는 하고 목록의 이름을 정해줘도 되고요. 밑에 뭐로? 컴마로 구분하죠? 목록 집어넣을 때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집어넣을 때는 컴마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구분자가 세미콜론 구분자도 있고 컴마 구분자도 있고 콜론 구분자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세미콜론 어떤 경우에 사용하죠? 구분을? 세미콜론 구분자도 있어요. 셀 서식을 지정할 때, 셀 서식 지정할 때 그때는 셀 서식을 양수, 음수, 영, 문자로 구분해요. 여기에서 어떤 거를 셀 서식, 컨트롤 1번 눌러 셀 서식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복잡한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한번 좀 볼까요? 이런 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건 뭐냐면 앞엔 양수고요. 양수,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0, 세미콜론 문자. 그래서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은 양수라면 이렇게 나타나고 음수면 이렇게 나타나고 0이면 이렇게 나타나고 글자, 문자라면 이렇게 나타나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이때는 셀 서식에서는 세미콜론을 넣어요. 근데 만약에 셀 서식을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전체 선택해 가지고 셀 서식을 세미콜론 하나 둘 셋 실행해 주면요 어떻게 됐어요? 양수일 때 뭐라고요? 표시를 안 해놨어요. 음수일 때 뭐라고요? 표시 안 해놨어요. 0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글자일 때, 문자일 때 어떻게 표시하라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세미콜론만 찍어 버리니까 화면에 보이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화면에 보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를 일반어로 바꾸거나 하면은 이제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셀 서식에서 구분자는 세미콜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IPv6에서는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16진수로 표현해놓고 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분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편적인 건 컴마로 구분하지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서 가져올 수 없는 파일은 아래 한글은 못 가져와요. 엑셀하고 아래 한글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MS사에서 아래 한글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래 한글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래 한글은 문서 작성이잖아요. MS 워드처럼 문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자기네 회사 MS 워드도 가져오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엑셀에 가져오는 거는 칸칸이 구성되어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칸칸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메모장으로 작성한 거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쿼리라든지, 쿼리는 뭐냐면 조건을 부여해주는 형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액세스라는 과목을 배우셔야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라든지 이러한 워드 작업하는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은 없다. 그 다음 이게 뭘까요? 박씨이거나 박씨이거나 박씨가 몇 명 있죠? 한 명 있어요. 그랬죠? 경기도이면서 2000 넘어가는 건 뭐 있죠? 경기 2500 정선미 씨하고 박은희 씨하고 둘이네. 둘 나오네. 뭐 둘. 박시성을 가진 사람 한 사람, 경기 2500 2000 넘어가는 거니까 두 사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메모. 메모는 따로 끝에다 인쇄할 수도 있고요. 딜리트 누르면 내용만 지워지죠? 메모 안 지워지죠? 딜리트는 내용만 지우는 거예요. 메모는 따로 지워야 돼요. 예. 많이들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27번.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 그때 했던 거는 뭐죠? 더하기 했었죠? 더하기. 예. 여기는 뭐라고 쓰이냐? 복사한 데이터를 여러가지 옵션을 적용하여 붙여넣는 기능인데 잘라내기 실행 타입은 사용할 수 없다. 이거 맞고요.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만 하는 거고요. 자, 서식을 선택하면 뭐가 됩니까? 값은 내용이고요. 서식은 서식인데 서식과 내용을 함께 붙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는 네모는요,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도 선택할 수 있어요. 같이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붙여넣기 쪽에는 하나만 선택하고 연산 쪽에도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이 동글뱅이 기능은 라디오 버튼이라 그래서요, 한 개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서. 그러니까는 값이다, 서식이다, 메모다, 여기 열너비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는 아래 같은 체크박스에서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고 전혀 상관없는 라디오 버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예. 28번. 이건 뭡니까? 3단, 6단, 9단. 여기 C. 그리고 F, I. 얘네가 3, 6, 9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2.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3의 배순이 물어보는 거죠. 3의 배순이. 그런데 이 두 번째 줄은 고정이 돼야 돼요. B, C, D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B의 달러 두 번째 줄, 즉 이 줄이죠. 요 줄. 요 줄에 해당하는 것만. 그래서 네가 3의 배순이 아니, 너 3의 배순이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만 색깔이 변해라. 너 3의 배순이 아니, 3의 배순이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만 색깔이 변해라. 라고 칸을 조정해 줄 때는 숫자 앞에 달러가 들어가고, 예, 답은 두 번째가 된다. 매크로. 이거 또 나왔네요. 바로가기 키로 매크로를 실행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 거 아니죠. 오류가 발생할 것 같으면 어떻게 지정을 해?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매크로가 키가 우선 적용된다. 그래서 저는 보통 매크로를 만들 때 대문자 영어를 써요. 대문자로. 소문자 컨트롤 C 누르면 매크로가 복사가 되고, 컨트롤 대문자 C를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고,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되고, 컨트롤 대문자 V를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저는 주로 대문자를 위주로 많이 써요. 자, 이건 뭡니까? 라지.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거를 먼저 보는 거죠. 자, 이 중에 두 번째로 큰 게 뭐죠? 여기. 하나. A의 두 번째, C, 여기 두 번째로 큰 거는 200이네. 얘는 뭐죠? 이 전체 중에서, 이 네 개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 300이네. 1번은 200, 2번은 300. 갈라졌어요. 자, 스몰. 여기서 두 번째로 작은 거 200. 여기서 두 번째로 작은 거 200. 아래 건 다 200이네요. 2번만 300이네. 함수 사용. 함수 마법사는 수식 탭에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 있는 함수 삽입을 명령하거나 어쩌고 저쩌고. 자, 우리가 엑셀 시험에서 커말 시험에서 함수를 보통 3개까지만 중첩시켜서 시험을 내죠. 그러나 중첩은 실제 업무상에서는 10개를 하든 20개든 상관없어요. 우리 시험은 3개까지만 내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간혹 4번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함수를 서로 다르게 최대 3번까지만 내요. 예. 우리 엑셀에는 표라는 기능이 없잖아요. 아래 한글에는 한글 2010에서는 표를 작성을 시키면 가로 세로 표가 생성이 돼서 들어가지만 엑셀에서는 표라는 것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기존의 시트를 표처럼 적용하는 기능은 있을지 몰라도 표 자체를 삽입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머리글 바닥글에도 표라는 말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예. 이건 뭘까요? 디에버레이지. 써있네. 수확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배나무여야 되는데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아야 된대요. 높이가. 그럼 배나무가 18, 12 오케이 되겠네. 여기 9은 빼고요. 그러면 수확량은 14, 12, 14하고 10이니까 14와 10의 평균이니까 12가 되겠네. 뭐 답은 두 번째네. 뭐 예. 답은 두 번째. 셀 참조. 수식 작성 중에서 클릭을 하면 상대 참조고, 이건 우리 나왔던 거래요. 그렇죠? 근데 마침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느낌표라고. 3번의 느낌표. 예. 자, 시트를 삭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복구 못해요. 복구 못합니다. 실행 취소한다고 해서 실행 취소 명령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3차원 차트로 변경이 가능한 거 3번. 3번은 3차원이 된다라는 얘기죠. 1번은 도넛형이고, 원형은 3차원이 있어요. 원형은 3차원이 있는데 그 도넛형은 3차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분산형이죠. 3번은 영역형이고요. 4번은 주식형이죠. 얘는 못 만들어요. 이것도 나왔던 문제네요.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편집 단추하고 옵션 단추가 있는데, 편집을 누르면 매크로 이름이나 내용을 수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크로 옵션에 들어가면 바로가기 키를 변경할 수 있고 설명도 변경할 수가 있고. 38번 얘도 똑같은 내용이 있네요. 원본이 다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합계라고 하는 반별 옆에 합계는 빠져 있는 거죠. 컨트롤 키가 아니라 알트 키 눌러서 조정하는 거였고요. 워크시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인쇄하면 워크시트 차트를 클릭하고 인쇄하면
차트만 인쇄가 돼요. 크게.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인쇄하면 워크시트 안에 차트도 같이 인쇄가 되지만 차트만 따로 크게 인쇄하려면 차트를 클릭하고 인쇄하면 차트만 크게 인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만 근데 맞는 말이에요. 예. 보통 뭐뭐만 그러면 틀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